저는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뮌헨 배터리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만 붙들고 산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누구도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튬 금속 전지.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았죠.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일주일을 쓸 수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연구실 한쪽에는 폭발한 배터리 잔해가 보관돼 있습니다. 안전 테스트 중에 터진 것들이죠. 검게 그을린 금속판, 뒤틀린 케이스. 이게 리튬 금속 전지의 실체였습니다. 문제는 덴드라이트였습니다. 충전할 때마다 리튬 이온이 음극 표면에 쌓입니다. 균일하게 쌓이면 문제없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튬이 뾰족한 나뭇가지처럼 자라났습니다. 이 가지가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극과 음극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합선이 일어나죠. 수백 도의 열이 발생합니다. 폭발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일본 도쿄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최고의 두뇌들이 매달렸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구조 설계, 값비싼 신소재 특수 코팅,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작동했죠. 그런데 양산 단계에서는 전부 무너졌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공정이 복잡했습니다. 재현율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라믹 코팅 연구에 매달렸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덴드라이트 억제율이 30%에 그쳤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포기 분위기였습니다. 토마스, 이건 10년은 더 걸릴 문제야. 차라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나 개선하는 게 낫지 않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덴드라이트 문제는 물리적 한계에 가까웠죠. 그때였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 새 논문 알림이 떴습니다. 에너지 재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초박형 고분자 보호층을 통한 리튬 금속 전지 덴드라이트 완전 억제. 논문을 열었습니다. 교신 저자를 확인했죠.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 화학과 연구팀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데이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5나노미터. 머리카락 두께의 5000분의 1입니다. 이 얇은 고분자막 하나로 덴드라이트를 막았다는 겁니까?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2.3배. 수명은 2000 사이클 이상. 폭발 위험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논문을 5번 읽었습니다. 실험 방법, 데이터 분석, 재현 테스트 결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정이 간단했습니다. 특수 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재료비도 저렴했습니다. 기존 배터리 생산 라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죠. 이건 실험실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10년 넘게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논문을 출력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을 불렀죠. 다들 이것 좀 보십시오. 독일인 연구원 3명, 프랑스인 1명이 모였습니다. 전부 배터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죠. 논문을 돌려봤습니다.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제조는 잘하지만 원천 기술은 15나노미터로 덴드라이트를 막는다고? 말이 됩니까? 어차피 실험실 데이터겠지. 양산은 불가능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래프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재현성 테스트 결과가 100회 넘게 첨부돼 있었죠. 오차 범위가 3% 미만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리튬 음극 표면이 완벽하게 평탄했습니다. 덴드라이트가 하나도 없었죠. 2000 사이클 후에도 이 상태라는 겁니까? 동료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최고 기록이 500 사이클이었습니다. 그것도 덴드라이트 억제율이 70% 수준이었죠. 2000 사이클의 완전 억제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작 방법을 보겠습니다. 논문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공정 설명이 나왔죠. 놀라웠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고가의 재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분자 용액을 음극 표면에 코팅하는 것이었죠. 핵심은 두께였습니다. 15나노미터. 이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프랑스 동료가 물었습니다. 논문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리 없는데요? 우리는 다 같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방법론이 투명했습니다. 재료 성분도 전부 공개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정 온도, 시간, 압력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특허 출원도 아니었습니다. 순수 학술 논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왜 이렇게 다 공개한 겁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혁신 기술은 특허부터 내고 봅니다. 기업과 계약하고 비밀 유지 각서 쓰고 진행하죠.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재현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재현 실험을 돌려봅시다. 논문대로 그대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동료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논문에 나온 재료를 주문했죠. 일주일 만에 다 도착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샘플, 고분자 용액을 제조했습니다. 음극 표면에 코팅했죠. 건조시켰습니다.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18나노미터. 실패했습니다. 너무 두꺼웠죠. 두 번째 시도, 용액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코팅 속도를 낮췄습니다. 12나노미터. 이번엔 너무 얇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논문에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달랐습니다. 15나노미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죠.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두께가 변했습니다. 습도도 영향을 줬습니다. 코팅 속도, 건조 시간, 모든 변수를 정밀하게 통제해야 했습니다. 이틀을 매달렸습니다. 13번째 시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5.2나노미터,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죠. 됐습니다. 샘플을 배터리 셀로 조립했습니다. 충전 테스트를 시작했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덴드라이트가 정말 없었습니다. 표면이 매끈했죠. 에너지 밀도도 논문 수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까? 동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는 계속 테스트했습니다. 200사이클, 300사이클, 500사이클.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논문이 맞았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프랑스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 전체를 바꿀 기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못 푼 문제를 한국 연구팀이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에 직접 연락하기로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신 저자인 박준혁 교수에게 직접 연락했죠.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 재현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답장이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이메일이었죠. 정중했습니다. 재현 성공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면 환영합니다. 저는 즉시 출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소장을 설득했지요. 한국 배터리 기술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2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느꼈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사람들 걸음이 빨랐죠.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박 교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캠퍼스가 생각보다 작았죠. 독일 대학들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연구동은 달랐습니다.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20층짜리 타워였죠. 각 층마다 다른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 연구실은 1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젊었습니다. 박 교수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20대였죠. 가장 나이 많은 연구원도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박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봤죠.
장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형 전자현미경, 나노 코팅 장비,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 독일 연구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비를 다 갖추셨습니까?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파격적이었죠.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현장으로 갑니까? 네. 빠르면 6개월 안에 양산 테스트까지 갑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소 2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덴드라이트 억제 기술도 이미 기업에 이전됐습니까? 네. 세 곳과 협력 중입니다. 박 교수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나왔죠. 국내 배터리 기업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미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양산 시작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논문이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양산 직전까지 온 것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일은 완벽을 추구하시죠. 모든 리스크를 제거한 후에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달라요. 일단 시도합니다. 실패하면 빨리 수정합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독일식 접근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죠. 한국식 접근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빨랐습니다. 하지만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걱정 마십시오. 박 교수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품질 테스트 데이터였습니다. 수천 개 샘플 결과가 나와 있었죠. 불량률이 0.2% 미만이었습니다. 빠르게 가도해 정확하게 갑니다. 한국 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는 저를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업단지였죠.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였죠. 여기서 월 300만 개를 생산합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자동화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였죠.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이 라인은 15명이 운영합니다. 독일 같은 규모 공장은 최소 100명이 필요했습니다. 효율이 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라인이 15나노 기술 적용 라인입니까? 맞습니다. 새로 설치된 라인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가동했다고 했죠. 코팅 공정을 지켜봤습니다. 음극판이 들어갔습니다. 고분자 용액이 분사됐죠. 건조실을 통과했습니다. 두께 측정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전 과정이 30초였습니다. 불량률은 어떻습니까? 0.3%입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수동으로 해도 10% 불량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선 자동화로 0.3%를 달성한 것이었죠. 비결이 뭡니까? 센서입니다. 박 교수가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두께 측정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했죠. 규격 벗어나면 즉시 조정됩니다. 자동으로요. 한국 제조업의 힘이었습니다. 정밀함과 속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공장을 나와 회의실로 갔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임원, 생산 책임자, 품질관리팀장, 모두 40대였죠. 토마스 박사님,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임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 기술을 전부 공개했냐고요? 정확히 제가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특허 내고 독점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기술을 공개하면 전 세계가 검증합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논문 나온 후 석 달 만에 90개 기업이 연락 왔습니다. 90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세 곳이나 왔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못 믿더군요. 그런데요? 샘플 보내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계약서 들고 왔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계약 물량이 작년 대비 3배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배터리 강국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했죠. 조용합니다. 임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닙니까? 이미 아닙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 기술 배우러 갔습니다. 지금은 반대죠. 그들이 우리 기술 배우러 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임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품질관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죠. 얼마나 됩니까? 연봉 10배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죠.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부 차원 대응이 있습니까? 이제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자 출국 관리, 연구시설 보안 강화, 기술 유출 감시 시스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한국에 남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성과를 인정받는 환경,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실패를 용인했습니다. 성공하면 제대로 보상했습니다. 그게 한국 배터리 산업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박 교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중심부 한 식당이었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럽에서 이상한 움직임 보이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중국 쪽 접촉 말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 연구자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에게 직접 오면 거절당하니까 제3국을 이용한다는 것이었죠.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2달 전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연구소가 중국 자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 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거절했습니까? 당연히요. 하지만 계속 시도할 겁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유럽 연구 환경은 개방적입니다. 국제 협력이 활발하죠. 그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연구소에 중국 기업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왔다고 했죠. 배터리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미팅 참석하게. 회의실로 갔습니다.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정장 차림이었죠. 반갑습니다, 박사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는 신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술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리튬 금속 전지 기술입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죠.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연구소에서 재현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재현 실험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죠. 정보가 정확하시네요. 우리는 항상 최신 동향을 파악합니다. 부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투자금 500만 유로, 3년 프로젝트입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독일 연구소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연구 목표가 뭡니까? 리튬 금속 전지 상용화입니다. 박사님 연구소의 전문성과 우리 자본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연구팀과는 협의하셨습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다.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독자적 연구입니다. 한국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적이 뻔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우회적으로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죠. 좋은 제안이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부사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연구소는 한국 연구팀과 이미 협력 관계입니다. 제3자와 별도 연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요?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과학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은 공유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유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미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연구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절해서 괜찮겠나? 괜찮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전했죠. 답장이 다음 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박 교수가 맞았습니다. 이후 2달 동안 비슷한 접촉이 4번 더 있었습니다. 프랑스 연구소, 영국 대학, 스위스 기업, 전부 중국 자본이 뒤에 있었죠.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교수 연구실 서버가 해킹 시도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아냈습니까? 다행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조직화된 공격이었습니다. IP 추적 결과 중국에서 시도됐다고 했습니다. 기술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고 했죠.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왔습니까? 강력합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죠. 기술자 출국도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법이 통과됐습니다. 1달 전에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연구자들 반발은 없습니까? 처음엔 있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요. 지금은요? 이해합니다. 중국 공작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사과정 전액 지원에 졸업 후 일자리까지 보장한다고 제안했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공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신고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까? 박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박사급 연구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죠. 연봉이 한국의 8배였습니다.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는요?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연구가 아니라 기술 이전만 요구했대요. 데이터 넘기고 끝이었죠. 이용만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 처벌받았습니다. 기술 유출죄로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도 반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탈취 시도를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도 가세했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기술 절취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도 언급됐습니다. 동맹국 기술 보호가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 상원의원 발언이었습니다. 국제 공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노골적인 탈취 시도는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썼죠. 정당한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정부 대변인 발언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민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었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팔 겁니다. 의외였습니다. 핵심 기술을요? 아닙니다. 응용 기술만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5나노 핵심 원천 기술은 안 줍니다. 대신 그걸 활용한 응용 제품 기술은 판다는 것이었죠. 구분이 됩니까? 됩니다. 명확하게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에 기술 라이선스를 줬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블랙박스로 남겨뒀죠. 중국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작동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개량도 못했습니다. 발전도 못했습니다. 계속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박 교수 말이 맞았습니다. 완전 차단은 불가능했습니다. 적절한 선을 찾아야 했죠. 그 사이 한국 기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15나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나노, 5나노로 나아갔습니다. 중국이 15나노를 배울 때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입니까? 맞습니다.
계속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독일 회사 한 곳이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다고요.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그 회사는 100년 넘는 전통의 자동차 명가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했죠. 늘 독일 기술만 고집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성능이 증명됐습니다. 주행거리 1000km, 충전시간 15분.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가 따라왔습니다. 프랑스 기업도 계약했습니다.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줄을 섰습니다. 6개월 만에 15개 글로벌 기업이 한국 배터리를 채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급등했습니다. 2023년 30%였습니다. 2024년 50%를 넘었습니다. 2025년 예상치는 65%였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배터리 연구소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곳이었죠. 안타까웠습니다. 일본은 이 분야 선구자였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상용화한 나라였죠. 하지만 혁신을 멈췄습니다. 기존 기술 개량에만 집중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했죠. 그 사이 한국은 모험을 했습니다. 리튬 금속이라는 위험한 길로 갔습니다. 실패를 각오했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 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전문가로 인식됐죠. 자문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고요. 정부기관도 연락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방안을 자문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다시 한국에 오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대학으로 데려갔습니다. 학부생 연구실이었죠. 여기는 왜 왔습니까? 미래를 보여드리려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실험 중이었습니다. 10명 정도였죠. 학부생들입니까? 네, 3학년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들이 다루는 장비가 고가였습니다. 전자현미경, 분광기, 나노측정 장비. 독일 대학원생도 쓰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학부생한테 이런 장비를요? 왜 안 됩니까? 박 교수가 반문했습니다. 젊을수록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정관념도 없죠. 새로운 시도를 더 잘합니다.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3나노 코팅 성공했습니다. 3나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15나노보다 얇게 만들었어요. 학부생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3나노미터였습니다. 안정성도 확보됐더군요. 대단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독일 박사과정 학생도 못할 일을 한국 학부생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학부 때부터 실전 연구를 시킵니다. 이론만 배우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게 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배웁니다. 교수는 방향만 제시합니다. 세부 실행은 학생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육입니까? 일부입니다.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보였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학생 창업 경진대회 안내였습니다. 학부생이 창업도 합니까? 네, 많이 합니다. 작년에 이 대학에서 나온 창업팀이 15개라고 했습니다. 그중 5개가 투자를 받았죠. 배터리 관련도 있습니까? 3팀입니다. 놀라운 생태계였습니다. 대학이 연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직접 연결됐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순환이 빨랐습니다. 독일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독일은 단계가 명확합니다. 학부, 석사, 박사, 포닥, 그 다음 기업이나 연구소죠. 한국은 경계가 없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섞입니다. 학생이 교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업이 학교로 들어오고 연구소가 학생을 뽑습니다. 유연합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 교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이는 카페였죠. 어떻습니까, 토마스 박사님? 한국이 달라 보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반신반의했죠. 논문 데이터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이요?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술밖에 없었죠. 그것도 최고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도 기술 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여유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시장이 있죠.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한국은요? 빨리 가야 합니다. 멈추면 뒤처집니다. 뒤처지면 끝입니다.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동성도 느껴졌습니다. 15나노미터. 제가 말했습니다. 이 숫자가 상징적입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바꿨습니다. 맞았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5천분의 1.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두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막이 배터리 산업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본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덴드라이트 문제의 본질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리튬 이온의 불균이란 분포였죠. 그걸 막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얇은 보호막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본질만 해결하면 됐죠. 한국식 접근법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식 방법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죠. 빨리 시도하고 빨리 수정하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본질에 집중하자. 젊은 연구원들이 앞장섰습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프로젝트 방식을 바꿨죠.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성공률도 높아졌습니다. 토마스, 자네 한국 다녀온 후 달라졌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물론이지. 우리 연구소가 활기를 되찾았어. 기뻤습니다. 한편 세계는 계속 변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국제학회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배터리 교과서가 개정됐습니다. 한국 기술이 새 챕터로 들어갔죠.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산업으로 확산됐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한국식 접근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본질에 집중한다. 이 원칙이 퍼져나갔습니다. 작년 국제에너지학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개회식에서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대에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기조 연설자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였습니다. 에너지 혁명의 중심, 한국 주제였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15나노미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태도입니다. 정중히 집중했습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본질, 완벽함이 아니라 실행, 독점이 아니라 공유. 이게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각국 연구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한국 기술을 칭찬했죠. 일본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렸죠. 결과는 명확합니다.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리셉션을 나와 밖으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지나갔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쓰는 차였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한국 배터리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전동 킥보드, 전부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논문을 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24년 3월 월요일 아침 15나노미테오라는 숫자를 처음 본 순간, 믿을 수 없었던 그 순간, 지금은 압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세계 배터리 산업의 지형이 바뀌는 시작, 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올라서는 시작,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15나노미터. 하지만 그 얇은 막이 세계 산업의 두께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조는 잘하지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따라오는 나라입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15나노미터. 이 작은 숫자 하나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화려함이 아니라 정확함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것을. 저는 독일 연구자입니다. 25년을 배터리만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한국에서 얻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도전하는 태도, 본질을 파고드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게 혁신을 만든다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 15나노미테오가 가르쳐준 진실입니다.